이어서 기회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할 때 이러한 기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으로 재편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시장 창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유의미한 혁신으로 구현되고 성과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직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오퍼레이팅이 이루어지는 기업가적 경영 관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시장에 의미 있는 충격파를 던지는 시장 창출 전략이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가운데 기업가적 시장 창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에는 드려볼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업가적 경영 관리의 아주 펀더멘탈한 요소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했던 얘기 중에 이유는 남다른 현명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어리석음에서 나온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전략 자체가 굉장히 탁월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선택, 형성, 침투, 확대, 유지, 방어 이런 데 있어서 체계적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이디어 착상이나 기술과 제품의 발명 과정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이 전체 과정에서도, 다시 말해서 시장을 전략적으로 크게 가져가는, 나중에 뭐 스케일업이라는 단어까지 쓰겠습니다만, 이 전략적인 시장 관리 차원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이나 기계 설비의 특징을 뭘로 할 거냐, 어떤 차별적인 포인트를 강조할 거냐, 가격은, 원가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씁니다만, 이후에 내가 내놓은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규모가 큰 시장으로 확장되도록 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깊은 고민 속에서 자꾸자꾸 새로운 착상을 시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당신은 훨씬 더 큰 기회를 발굴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것이죠. 결국 기업가적 시장 창출 전략은 네 가지 큰 대안이 있습니다. 고객 창조 전략, 총력 선점 전략, 약점 공략 전략, 그리고 생태학적 틈새 전략이 되겠습니다. 고객 창조 전략은 제품, 시장 혹은 산업의 기존 경제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노력이고요. 총력 선점 전략은 최정예의 부대를 동원하여 요충지를 선점하고 굳건히 지키는 그러한 형태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약점 공략 전략은요, 상대방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게릴라처럼 공략해보는 것이고요. 생태학적 틈새 전략은 전문 분야에서 빈틈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장악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가적 시장 창출 전략 네 가지 유형을 놓고 보자면, 각각의 전략은 특정의 혁신에 좀 더 적합하고 다른 혁신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각각의 전략은 기업가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유한 한계와 위험 부담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창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혁신을 시장에 직접 도입하려는 이슈를 다루는 여타의 시장 창출 전략과는 달리 고객 창조 전략은 혁신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고 고객 창조랑 연결됩니다. 사실 고객 창조는 기업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요. 고객 창조 전략은 크게 네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대표적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는데요. 예. 영국의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이나 특허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편이라는 걸 창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우편은 수신인이 비용을 부담했고요. 비용 수준은 거리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편은 비싸고 또 느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랜드 힐은 영국 내에서 거리에 관계없이 우표값이 동일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표 요금을 미리 내자라고 이제 던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여러 수수료나 세금 낼 때처럼 우표값을 미리 내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우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쉽고 편리한 게 되었고, 편지는 우체통에 우표 붙여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게 되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힐이 창조한 건 사실 효용이었고, 고객 창조 전략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효용 창조 전략을 이제 살펴보자면,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효과가 발휘되는 것. 그게 바로 효용 창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보자면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어떤 패턴대로 만족토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고객이 정말로 필요한 진정한 서비스, 진정한 효용이 뭐냐. 이걸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할로이드가 되겠습니다. 할로이드는 뭐 이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록스라는 업체의 최초 이름이 할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관공서용 복사기에서 성공을 했고요. 상업용 복사기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돈으로 복사기 한 대를 구매하려면 $4,000를 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먹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카본 복사지 가격이 사실상 거의 무료에 가까웠을 때였는데요. 누구도 그렇게 큰 돈 낼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도 기계 한 대 $4,000 지불하려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 서류를 첨부해서 이사회까지 결제를 올려야만 지출 승인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비서에게나 이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비서한테 도움이 될 사무용품 하나 사는데 4,000불 써야 되고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걸 할 관리자나 경영자 아무도 없었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할로이드가 뭔가 이제 고민하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막대한 기술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기는 판다. 팔지 않는다. 대신 복사기가 만들어내는 것, 즉 복사 서비스를 팔겠다 해서 장당, 복사 한 장당 5센트 받고 이걸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출 승인서 필요 없지요. 비서가 상부 결제 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액 현금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복사기 서비스를 한 장당 5센트 가격으로 설정한 거, 이게 바로 뭐였다고요? 복사기를 개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혁신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 설정 전략은 공급자가 만든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신이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보통 공급자의 원가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에 맞게 고객이 인정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가격 설정 자체를 통해서 고객을 창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발전소용 대형 전기 터빈 분야에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에 사용되는 전기 터빈의 상당수를 다 시장 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기 터빈이라는 것 자체가 공학적 기술이 굉장히 크게 요구되는 것인데요. 개별적인 전력 회사가 이걸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 이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공학 박사가 여러 필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신규 발전소가 설립되면 10년 정도마다 전기 터빈 교체해야 되고요. 발전소의 운영, 유지와 관련해서 전기 터빈 제조기업이 기술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산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또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법령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정부에서 공익사업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이 화력발전소 관련, 신규 발전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발전소 스스로가 전기 터빈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정해지면서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은 전기 터빈 전체의 교체가 아니고 전기 터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터빈의 개별 날개를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 발전소가 손상된 전기 터빈의 날개를
5년 정도 주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컨설팅 부분을 설립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컨설팅 부서라고 하지 않고, 왜 컨설팅이라는 이름 쓰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부품 판매 부문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는 전기 터빈 전체 가격은 좀 낮추면서 교체용 터빈 날개 판매 가격을 컨설팅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청구하면서 높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고객 창조 전략을 쓰게 됐는데요. 결국 이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품과 무관한 피치 못할 현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혁신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의 이슈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고객이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 적응 전략을 추진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고객 창조가 가능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이 미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조업자가 아직까지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창조 전략의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국 중성부의 한 중견기업이 있는데요. 윤활유를 이렇게 만들어 파는 뭐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윤활유라고 하는 게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는데,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필로 이런 여러 가지 대형 토목용 공사 장비에 주요하는 특수한 윤활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팔았던 게 윤활유냐? 따지고 봤더니 윤활유가 아니고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죠. 건설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윤활유 자체가 아니고 장비를 계속 가동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고장나서 장비 가동이 중단되면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면 건설업자는 상상 이상의 지연 손실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중견기업은 대형 토목공사용 장비에 대한 가동 성능 분석 능력을 활용해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비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계약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 안에 뭐가 있냐면 윤활유가 들어있고, 윤활유 문제 때문에 토목공사용 장비가 일정 시간 이상 멈추게 되는 거, 이거 절대로 없다라고 건설업자에게 보증하는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모든 윤활유는 자기 회사의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건설업자들은 중단이 없는 공사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 이 A 제품의 원가가 X달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A 제품에 대해 고객은 원가인 X달러에 얼마의 이윤을 더한 Y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뭐라고요? 고객이 무엇을 가치로 인식하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치를 제공하고 가격을 매겨야 된다. 이게 이제 고객 창조 전략의 네 번째인 필요 가치 제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가치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효용, 실제 구입하는 것, 당면한 현실, 그리고 가장 중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지향 시장 창출 전략은 총력 선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지배자가 되는 것 혹은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총력 선점 전략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산업에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부여합니다. 흔히 첨단 기술 분야의 다수 기업들이 기업가적 시장 창출 전략으로서 총력 선점 전략의 탁월성을 인정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첨단 기술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그 시장에서 탁월한 시장 지위를 차지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술 분야에서는 기울이게 되는 것이겠죠. 이 총력 선점 전략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이 가장 적거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지식이라는 혁신 원천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경우에 보상은 꽤나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총력 선점 전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호프만 라로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소규모 화학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하게 된 엄청난 계기가 있었는데요. 과학계에서는
해당 물질이 존재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시기 동안에 비타민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지만 비타민 제조 관련 특허를 취득했고요. 교수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몇 배나 높은 금액을 약속하고 비타민 발견자였던 쥐리 대학의 몇몇 교수를 또 영입합니다. 그리고 또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은행에서 잔뜩 빌려다가 모두 다 이게 비타민 식물질 제조, 판매 다 투자합니다. 특허 만료 이후에 글로벌 비타민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는 그런 거대 기업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전형적인 총력 선점 전략의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 지배적 지위를 전략적 목표로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꼭 엄청난 다각화된 대기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장에서는 지배적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총력 선점 전략은 공공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적 대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대학교를 만들었던 훔볼트, 이 사람의 노력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총력 선점 전략입니다. 당시 이제 나폴레옹의 프로이센이 패하고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기존 대학보다 3배 이상 큰 베를린 대학교를 구상하고 창립하면서 목표 2가지 세웁니다. 프랑스로부터 지적, 과학적 주도권을 뺏어서 독일로 가져와야 된다. 그 다음 프랑스 혁명으로 발산된 왕귀족 중심의 나라가 아닌 시민 중심의 국가라는 이 기본적인 틀을 프로이센에서 모아서 독일을 만들어내고 프랑스를 공격해서 나폴레옹을 무너뜨리자.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베를린 대학교를 이 사람이 구상을 했던 것이죠. 특히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정치 체제였습니다. 뭐냐면 왕과 귀족 중심이 아니었고 각 학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또 군인 장교들, 이 사람들을 저명한 엘리트로 키워내서 정치와 군사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독일을 이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국가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구상했던 게 베를린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베를린 훔볼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총력 선점 전략은 결국 새로운 시장 혹은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통적인 방식과는 상이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따라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총력 선점 전략의 경우에 외부자 혹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성과가 창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게 아니고 다른 것,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계속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목표 추구를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서적으로 이 관성이라는 게 이노샤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총력 선점 전략의 경우에 목표를 정확히 해서 공략이 이루어져야 되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력 선점 전략의 경우에는 뭘 중간에 바꾸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층적인 이 사고 방식과 주의 깊은 분석이 꼭 선행될 필요가 있고 아주 세심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게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 빌레르텔 아들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화살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결국 총력 선점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거의 성공, 거의 실패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성공하지만 오직 실패뿐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특정 목표에 집중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면 총력 선점 전략을 활용하는 혁신가는 더욱더 대량으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할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하고 나면 시장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도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경쟁 기업이 진입할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건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혁신 기업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세팅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연구개발비 투자를 증가시키고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기존의 제품을 진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그 제품을 진부화시키면서 가격을 낮추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 경쟁 기업들이 기회를 전유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후발 경쟁 기업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미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더욱더 약화시키고 더 센 제품을 개발해내고 기존 제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 제품 정도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한 후발 경쟁 기업들이 곤혹을 겪도록 만드는 거. 이게 총력 선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력 선점 전략은 선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점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전략적인 몰입이 필요하다. 이 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약점 공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 공략 전략의 첫 번째는 창조적 모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점 공략 전략의 본질은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창조적 모방 전략을 활용하는 혁신가는 모방의 대상이 된 혁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그걸 발명했던 사람, 탄생시킨 사람보다 그 자체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최초의 그 제품, 그 서비스, 그 시장을 탄생시켰던, 발명해냈던 사람보다 그것을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잘 밝혀내고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때 창조적 모방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대 초에 IBM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천문학자들, 이분들이 이제 속도, 궤도, 거리, 행성, 항성, 속도, 궤도, 거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컴퓨터죠. 고속 계산기를 IBM이 1930년대 초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IBM은 기억장치와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거, 이걸 또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이제 1945년형 모델을 개선시켜서 그 개선된 모델을 뉴욕 전시실에 비치하면서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전문가 기자들을 막 끌어들이고 선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IBM은 자신의 모델을 결국은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이었던 애니악이라고 하는 업체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개발한 모델, 이걸 이제 가지고 자기 것처럼 차용합니다. 당시 애니악 모델은 급여 계산, 회계 처리와 같은 관리 업무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IBM이 원래 만들었던 것들은 별 또는 태양계 여러 천체들의 또는 미사일, 인공위성 같은 것들의 속도, 궤도,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계산 전용 계산 컴퓨터였는데요. 애니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애니악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자면 기업의 관리 업무에 적합한 그런 어떤 컴퓨터 계산기였다는 거죠. 이제 IBM은 자기께 더 성능 자체로 보자면, 컴퓨터의 성능 자체로 보자면 IBM께 훨씬 더 고급 기술,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BM이 애니악 걸 이제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왜? 애니악 모델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했고요. IBM은 애니악 모델을 수정해가지고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결국 IBM은 고도의 과학 계산 전용이 아니라 기업용 자료 처리 장치로서 새로운 컴퓨터 모델을 선보인 것이고요.
해당 모델은 기업용 다목적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 시장의 시장 표준이 되게 됩니다. 이후 PC 시장에서도 IBM은 베타성을 강조하는 애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IBM 클론이라고 해서 PC 시장에서도 또 시장 지배자로 등극하는데 애니악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다시 말해서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시장 선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만들고 호환이 쉽게 되도록 만들어서 PC 시장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시장 지배자로 등극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약점 공략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처음 만들었던 사람보다 그걸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국 약점 공략 전략의 첫 번째인 창조적 모방 전략을 추진하는 혁신가는요,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완성형 버전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기 자신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숨어 있다고요?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완성형 버전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했는데 그 완성형 버전에 가까운 그것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최초 개발한, 발명한 그 사람은 100%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진실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왜? 여전히 뭐가 있었으니까요. 갭이 있었고 빈틈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이어서 이제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과업을 해결 혹은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 말은 고객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숨은 욕구나 기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개발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완성형 버전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정말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공급하고 결국은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가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이제 딱 공급하면서 시장의 뒷부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창조적 모방 제품이나 서비스는 궁극적으로는 산업 차원의 표준이 되고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총력 선점 전략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모방 전략 역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뒷단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창조적 모방 전략을 활용할 경우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총력 선점 전략보다는 다소 이제 적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겠죠. 특히 최초 제품 등장 당시에 불확실성 또는 위험 요소 가운데 이제 상당 부분이 해소되거나 또는 그런 불확실성의 근본적 원인이 뭔지 어느 정도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적 모방 전략은 시장 개척 선구자의 실패 또는 한계를 거울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선구자의 성공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장 자체가 뭐라고요? 널리 알려질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구자는 성공하나 그 사람이 다 잘 모르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적 모방 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창조적 모방 전략이 적용되려면 선구자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조적 모방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은 선구자보다 훨씬 더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앞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고 뒷단에서는 진정한 성공, 탁월한 성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창조적 모방을 하는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된다고요? 최초 발명자보다 고객을 더 신중하게 관찰하고 시장을 결국은 완성시켜 나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창조적 모방을 하는 혁신가는 과도한 위험 분산 시도에 따른 집중 회피와 시장 창출 실패가 입증된 제품에 대한 추종의 위험, 요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잘못 휩쓸리게 되면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후발주자로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적 모방 혁신가가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창조적 모방의 대상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앞서서 실패하거나 저성과인 대상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대상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여간 창조적 모방을 중시하는 혁신가는 이 집중 회피 또는 추정 위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남들로부터 인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약점 공략 전략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업가적 유도 전략, 유도 다들 아시죠? 뭐 합기도, 태권도, 유도할 때 그 유도가 되겠습니다. 유도의 제일 본질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의 승리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기업가적 유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이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이긴 한데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창조적 모방 전략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랑 관련해서 1947년도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개발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소비자 가전제품에 활용되는 기존의 진공관을 대체할 것으로 두루 예측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업계의 주요 기업들, 예를 들어 진공관을 가지고 뭐 라디오, 텔레비전 만들고 있었던 여러 기업들은요, 이 NIH 증후군 때문에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Not invented here입니다. 여기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NIH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뭐 님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걸 절대로 할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NIH 신드롬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벨 연구소, 통신을 담당하는 어떤 연구소에서 진공관을 대체할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전기업들, 미국의 전기전자 기업들은 통신기업의 연구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존중할 필요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접했던 도쿄통신공업의 모리타 아키오. 도쿄통신공업은 소니라는 일본 전기전자 회사의 전신 버전입니다. 모리타 아키오는 소니를 창업한 사람이죠. 이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 회장은 벨 연구소로 직접 날아갑니다. 그리고 25,000달러라는 헐값에 트랜지스터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옵니다. 이후
도쿄통신공업은 1955년 9월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TR-55를 출시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을 버전업 시키면서 사실은 이 이동식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처음 만들었던 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 레지던스 TR-1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돌리고 북미 시장에서 이동형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북미 시장을 석권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올라갑니다. 이후에 일본 기업들도 덩달아 저기에 편승해서 마츠시다 같은 기업들도 미국 시장의 상당수를 장악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소니가 보여준 방식이 뭐냐면 전형적인 기업가적 유도 전략, 상대방의 강점을 내가 이용하는, 왜 상대방이 이걸 잘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상대방이 이거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서 그들의 강점 요소를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이 바로 약점 공략 전략의 두 번째인 기업가적 유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가적 유도 전략은 위험이 작고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는 아주 나이스한 혁신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도 전략의 상대방 기업은 의외로 기존의 습관을 고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특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상수범이 항상 범죄 현장에다가 빠뜨리지 않고 남기는 흔적, 증거 이런 것들하고 유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도 전략의 상대방 기업은 의외로 기존의 것들, 기존의 관습, 기존의 습관, 기존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기업가적 유도 전략을 허용하는 기성기업의 문제점, 이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성기업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미 그 업종에서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시장 주도적인 기업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고요. 역사가 꽤나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발명 혹은 개발한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일 리가 없다,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not invented here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세분 시장들 가운데 고수익 시장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 관점을 이런 기성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시작되는 초기의 작은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수수방관 내지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만들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품질을 고객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좋은 품질이 나오는 거는 만들기도 어렵고 품질을 높이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우리는 시장 선도기업이고 품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품질을 근데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다가 돈과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든다. 이렇게 자기들의 품질에 대한 아주 강한 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공관보다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공관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은 일단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진공관의 수명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반면에 트랜지스터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어떤 가전제품의 크기가, 무게가 더 가벼워질까요? 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이 적당한 무게에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고객은 가전제품의 품질로 규정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공관이 들어가서 잘 짜여져야 되고 어느 정도 부피, 크기가 있어야 좋은 가전제품이다라고 품질을 규정하는 거죠. 품질을 고객 입장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 규정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성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가적 유도 전략에 한판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최초 개발자로서 초과 이익을 자신들이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 이 믿음이 강해지다 보니 이게 널리 퍼지게 되면 이게 결국은 경쟁기업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 개발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우리가 차지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할수록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부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기웃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기업은 시장 외부에서 누군가가 경쟁 기업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을 때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적화가 아니라 최대화 성향이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기성기업 중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규모를 크게 키우는데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최대화 성향 때문에 여러 시장, 여러 고객들을 자기 스스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폭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품질을 지배하고 있고 자기가 최초 개발자로서 큰 이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시장과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시장과 모든 고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규모를 더 키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빈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의 만족이 아니고 모두의 불만족이 등판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불만족이 넘치는 세분 시장에 누군가가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가적 유도 전략을 기성기업들이 허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가적 유도 전략은 특정의 가장 적합한 제품만을 준비하여 해안 전선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이걸 즉각적인 목표로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성기업들이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또는 힘을 별로 쓰지 않는 지점으로 확대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기업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섬 전체를,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기업가적 유도 전략을 활용하는 혁신가는 개별 세분 시장으로 진출할 때마다 유사한 유도 전략을 반복합니다. 결국 기업가적 유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도적 기업과의 직접 경쟁은 피하면서 산업, 경쟁, 공급업체 등의 부정적 습관과 잠재 고객의 새로운 욕구,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존 시장에 여파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생태학적 틈새 전략이 되겠습니다. 크게 여기 톨게이트 전략, 전문 기술 전략, 전문 시장 전략,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톨게이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석유 유정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폭발 방지 장치 시장이나 또는 이 통조림, 특히 주석 통조림을 이제 밀봉하는 그 성분과 관련해서 톨게이트 전략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전략은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좀 필수적인 프로세스여야 되고요. 시장 초기에 소규모성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의 관심이 저하되어 있어서 독점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불일치 상황과 결합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틈새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좁은 반경 속에서만 시장 통제가 가능한 톨게이트 전략의 경우에 정태적 지위에 한계가 좀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시장에 어떤 쇠퇴 위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 독점력을 악용할 경우에 고객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기술 틈새 전략인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글로벌 승용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GM, 포드, 도요타, 혼다, 현대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승용차의 전조등,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라이트죠. 전조등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 누구냐?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델코, 독일의 보쉬, 영국의 루카스 같은 업체가 이걸 공급하고 있지만 저런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특정의 분야에서 고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리 시장을 구축하고 경쟁적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확대하면서 자기들이 그 시장을 거의
과점적으로, 독점적으로 또는 독과점적으로 틈새 시장 자체를 차지해오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통 보입니다. 전문 기술 틈새 전략을 활용하는 혁신 기업들은요, 시장 표준을 확립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시장 진입 기회를 경쟁자들로부터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시장이 어떻다고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잘 좀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전문기술 틈새 전략을 활용하는 혁신기업은요, 새로운 추세나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에 아주 짧은 요 타이밍, 이걸 일단 놓치지 않고 전략적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틈새를 구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고유하고 색다른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계속해서 전문화시키고 심지어 고객 기대 이상으로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 이게 전문기술 틈새 전략의 제일 본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게 설정된 사업 범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확대한다고 나서서는 곤란하고 해당 전문기술이 범용화되는 것, 여기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생태학적 틈새 전략의 세 번째입니다. 전문 시장 틈새 전략인데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전문 기술 틈새 전략과는 조금 달리 전문 시장 틈새 전략에서는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덴마크에 두 개 기업이 있는데요. 제빵용 오븐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제빵용 오븐이 일반 오븐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이 기업들이 나름대로 제빵용, 기업용이란 거죠. 이 오븐 시장에서는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븐 자체를 이 두 기업보다 잘 만드는 기업은 수십 곳이나 됩니다만 영국과 덴마크의 이 두 기업이 여타의 오븐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세계 유수의 제빵 기업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빵 기업들 역시 이 두 기업과 항상 논의합니다. 상호작용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특정의 시장에서 틈새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전문시장 틈새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문시장 틈새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에 새로운 시장 추세와 고객 요구 변화,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스스로의 혁신적 공헌을 분명히 해서 시장에서 본인의 자기 기업의 역할을 갖다가 아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틈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이 커다란 성공으로 인해서 전문 시장 자체가 대규모의 대중시장으로 변모되거나 대중시장으로 성장하게 되면 과거 본인들이 누렸던 전문시장 틈새 전략의 작용 방식이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신경 써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가적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비즈니스 혁신이 지향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4가지 시장 창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